제1법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문제로 124페이지부터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꼬맹아 124페이지에 5번은 지워. 이 문제는 안 풀어. 자, 그래서 넘어가서 문제를 푸시는데요. 여기서 풀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나? 자,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고 아마 4번 같은 문제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27페이지 4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고민만 해가지고 오시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풀어봐 드릴게요. 자, 넘어오시면 130페이지에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는 간단해. 여기는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그 뒤에 있는 적용 문제 안 풀고 기본만 풀 건데 140페이지, 140페이지 그래서 140페이지만 풀어가지고 오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푸셔도 됩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 자, 연력학 법칙 중에 마지막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연력학 제2법칙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실은 얘는 그래서 열 이동을 얘기하는 법칙이야. 우리 좀 전에 배웠어요. 열은 항상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만 이동해요. 절대로 거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은 일방통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 시간에 뭐 배우냐면요.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가 결합하면 두 개의 물방울 대 이런 화학식을 배워요. 그랬을 때 이 화학식을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이 변해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반응 물질,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생성 물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 물질이 변해서 생성 물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반응 물질이 그 순간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바뀌는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런 식으로 반응 물질이 100만 개쯤 있었는데 얘가 생성 물질이 막 만들어져. 그래서 생성 물질이 한 50만 개쯤 만들어지면 그래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면 반응 물질들은 지네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생성 물질을 만드는데 생성 물질들끼리는 부딪혀서 뭐가 되냐면 원래 상태로 분해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생성 물질이 반응 물질로 바뀌는 일이 동시에 그 안에서 일어나요. 실제로는 이걸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떠한 물질이 정반응과 역반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반응을 할 수 있는 아이를 우리가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걸 가역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주 통틀어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들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 적습니다. 실제로는 역반응이 불가능한 애들이 대다수입니다. 실제로요, 우리요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열과 빨리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잖아요. 되겠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태우는데 공기와 결합해서 타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그럼 거꾸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게 결합해서 나무가 될 수 있니? 불가능하잖아. 됐어? 이런 애들이 역반응이 불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들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의 형태를 띠는 아이들이 있는데 비가역 형태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지만 늙은 사람이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 이런 게 만물의 공통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물질들은 대부분이 비가역 형태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반응이 가능하다. 거꾸로는 못 간다. 그거의 대표적인 게 열입니다.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가지 거꾸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의 이동은 비가역 형태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이 이동을 하는데 물질들이요. 그러면 A와 B가 결합을 해서 C는 되는데 C가 A와 B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랬을 때요. 가만히 놔뒀을 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뒀을 때 물질들이 스스로 변해가는 이 방향이 보면 다 다른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없어? 그게 궁금한 게 바로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모든 물질들을 가만 놔뒀을 때 스스로 변해가려는 그 방향, 그 방향에 공통점이 없니? 이걸 찾아봤는데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변하려는 그 방향이 바로 사실은 모든 물질들은 무질서해지는 경향으로 말입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으로 바뀐다. 그게 모든 물질이 변하려는 경향성이다. 그러면 이 무질서해지는 이 경향을 우리는 멋진 말로 이걸 엔트로피가 무질서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모든 물질은 바뀐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도 전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클릭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것도 모든 만물이 변하는 것도 다 엔트로피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열이 이동하는데요. 자, 이때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렇게요. 반쪽을 칸막이로 딱 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만 기체를 해서 10개를 넣고 여기는 기체가 없는 진공 상태. 근데 내가 여기에 구멍을 딱 뚫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A쪽과 B쪽이 어떤 모습일까? 그걸 그때그때 문을 열어 확인을 합니다.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됐어? 그랬더니 맨 처음에 여기가 10개, 0개. 그 다음에 9개, 1개, 8개, 2개, 7개, 3개, 6개, 4개. 됐어? 5개, 5개, 어떨 때는 6개, 아니 4개, 6개 뭐 이렇게 갈 거잖아. 그리고 3개, 7개, 8개, 2개, 1개, 9개, 0개, 10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문을 100번쯤 열었더니 이런 경우가 한 번 나타나. 이런 경우는 3번. 됐어? 이거 5번. 이거 한 10번. 됐어? 이거 한 12번. 이거 한 40번. 됐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게 나타날 확률도 계속 열다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개인 경우도 가끔 나타나. 이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10개 없다가 구멍을 뚫으면 몇 개 되니?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써야 정답입니까? 5개 상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지. 이렇게 쓰면 정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가장 나타날 확률이 높은 쪽이 됐어? 그 물질이 가장 안정한 상태다. 그게 바로 가장 무질서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되겠어? 그래서 가장 나타날 확률이 가장 큰 상태를 보편적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라고 하고요. 나타날 확률이 엄청나게 작은 상태, 이 상태는 무시하자. 이건 마치 없다라고 치자. 그래서 여기가 0개, 여기가 10개 되는 상태를 우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끔 나타나요. 그럼 우린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기적은 나타날 수 없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타날 확률이 엄청 작은 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냐? 그래서 이제 과학은 절대진리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무조건 기체는 5대5로 있어야 돼.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과목이 아니고 확률 과목입니다.
확률이 높은 걸 찾아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확률로 표현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전체 100 중에 얼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중 나타날 확률이 큰 I를 우리가 가장 무질서도가 높다라고 표현하고요. 엔트로피가 가장 큰 상태.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상태로 변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뿐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건 됐죠? 보편적으로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저절로 이동하니까 그 성질을 이용하자. 그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열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니까 엔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게 한국말이니까. 됐어?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 그래서 자동차를 본네트를 열면 그 안에 이렇게 생긴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쪽을 뜨겁게 가열합니다. Q1. 여기에서 열을 100만큼 줍니다. 그러면 여기를 뜨겁게 가열했으니까 여기가 자연스럽게 고온부가 되면 반대쪽 이쪽이 가장 차가운 쪽입니다. 여기가 저온부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열을 가하면 열은 누가 식히지 않아도 여기를 향해 갑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열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해 가는 열 에너지 중에 일부를 뽑아서 바퀴를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의 양이 40입니다. 라고 친다면 됐어? 똥꼬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얼마니? 열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똥꼬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이 6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랬을 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열 효율은 됐어?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데 썼어?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큼의 열을 줬는데 일을 할 때는 40만큼 썼네. 그러면 이 아이의 열 효율은 얼마니? 0.3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실제로 아빠가 자동차에 됐어? 10,000원어치 기름 넣으면 4,000원어치가 실제로 바퀴를 돌리는 데만 쓰고 6,000원어치는 똥꼬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자동차 엔진의 열 효율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열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열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열 효율을 높여 이 열 효율을 얼마? 1에 해당되는 값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 1이 될 수는 없어요. 근사값이 1이 될 때까지만 가는 거죠. 1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실제로 열을 줬는데 모든 걸 일하는데 다 썼다는 건 열의 흐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1인 기관을 우리가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연구기관이라는 건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의 내용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준 열 중에서 얼마만큼 일했냐라고 하는 거니까 Q1분의 W 다시 말하면 Q1분의 Q1-Q2로 얘기하면 돼요. 그럼 W값 알 수 있죠. 근데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계산합니다. 계산을 해서 1-Q1분의 Q2라고 써도 똑같은 식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열 효율을 구하는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드렸다. 사실은 다 같은 식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열역학 제0법칙, 제1법칙, 제2법칙까지의 내용이고요. 그걸 우리 하이탑에서는 짜잘하게 두 단원으로 잘라놨습니다. 됐냐? 그래서 그 두 단원을 한꺼번에 해봐드려서 자,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빠른 속도로 앞에 있는 제일 어려운 열역학 제1법칙을 잠깐만 손대죠. 자, 선생님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5페이지 오세요. 125페이지 오시면 6번부터 11번까지 6문제입니다. 되겠어? 시작.
그러면요 2권도 가져오세요. 근데 혹시 다음 수업은 1번 진도가 다 끝나나요? 네, 특수 상대성은 날릴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만 할 거라서 다음 주에 그거랑 그다음에 전기. 그게 교육 과정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 사라지진 않는데요. 내용이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1 에너지 동등성 중심으로 하면 되고 과거 입시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요. 해서 자,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몇 문제만 짚어보자. 6번, 7번 요 정도는 풀었나? 6, 7하고 선생님이 9 정도 해줄까? 자, 6번 보시면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바뀐다면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부피네요. 이번에는 여기가 압력이네요. 자, 그래서 이때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요걸 D, 여기를 A,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야.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D에서 다시 A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카르노 순환 기간이고요. 그 중에서 A, B는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굳이 지적한 이유가 뭘까? 얘는 이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죠.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첫 번째, 기체 온도가 일정한 구간을 찾아라. 온도는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정확하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구간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은 A에서 B로 가는 구간이 온도가 일정합니다. 이유는 압력과 부피가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요. B의 온도가 300켈빈이라면 D의 온도는 얼마니? 라고 얘기했는데 B의 온도와 압력의 곱, 아니 압력과 부피의 곱을 보시면 얼마냐면 얘는 10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지수까지 계산을 하시면 10 곱하기 10의 2승입니다. 이만큼의 압력과 부피의 곱을 가지고 있어. 이때 이 온도를 얼마로 보냐면 300켈빈으로 보자 그랬어. 그랬을 때 D는요. 요 지점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2 곱하기 10의 2승으로요. 그래서 B에 비해서 5분의 1배 줄었어. 그러니 온도도 5분의 1을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60켈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7번은요. 1기압이고 27도인 이상기체가 있네 라고 하는 첫 번째 1기압은 우리가 못 씁니다. 물리에서는 실제로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27도라고 했는데 우리는 27도 섭씨 온도를 안 씁니다. 이거 절대 온도로 환산하셔야죠. 얼마? 300켈빈이라고 하셔야 PV가 절대 온도와 비례하지 섭씨 온도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아이의 부피가 얼마냐면 부피가 0.6 세제곱미터라고 줬네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1번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요. 부피만 1.5배 크게 해요. 압력을 그대로 일정하게 하고 부피만 1.5배 크게 하면 온도도 따라서 1.5배 같이 커집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온도를 얼마만큼 높여야 하겠습니까? 이 온도의 1.5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50켈빈이 돼야 되니까 실제로 150켈빈만큼 상승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그려보시면 압력은 일정합니다. 1기압으로. 근데 부피가 처음 부피에 비해서 1.5배 커졌다 그랬죠. 부피가 0.6에서 0.9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외부의 한 일은 이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면적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0.3 곱하기 10의 5승이기 때문에 이거 부피가 0.3 맞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0의 4승만큼 일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처음 상태에서 1번과 같은 상태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몇 배가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 거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 변화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1.5배 상승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정확하게 1.5배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입니다. 마지막 9번을 보시면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그래프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여기가 압력, 여기가 부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래서 A에서 B로, B에서 C, D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C에서의 기체의 평균 운동량의 크기가 B에서의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때 A의 온도가 됐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걸 줘. 됐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사실은 온도는 속력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이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B와 C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B하고 C를 보시면 B는요, 여기가 1, 3, 1, 4입니다. 크기만 볼 거니까 지수는 버리고 갈게요. B는 얼마냐면 3이고요. C는 얼마냐면 C는 10입니다. 그래서 몇 배 커졌냐면 4배 커졌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4배가 차이가 난다는 건 여기 속력이 V면 이 속력은 2V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제곱하면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가 나는 거 아니니?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량 차이는 얼마냐? 우리 운동량 기억납니까? 운동량은 MVP라서 속력만큼 곱하는 건 속력의 제곱이 아니에요. 되겠어? 그래서 얘 속력이 몇 배 커졌냐면 2배 커졌기 때문에 운동량은 2배 커졌어요 라고 보는 게 맞아요. 됐죠? 자,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얼마입니까?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한 일은 이 면적만큼이 한 일이다. 기억나죠? 그거 보란 얘기입니다. 되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문제는 풀어가지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